다 오셨을 때 그때 헬쌤이 내려가서 수고스럽지만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좀 가져와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커피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인 강의가 되기보다는 이게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메모를 했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다른 분들 다 오시기 전에, 이 환경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커피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좀만 다뤄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제가 커피 공부를 막 이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언제쯤인가?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때는 뭐 커피 이론을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한국 커피 역사에서 들어가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인물이 손탁이었어요. 손탁, 미스 손탁. 근데 지금 요즘에 미스 손탁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커피의 오리진이 고종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탁의 역할이 예전에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장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 그 러시아 베베르의 저기죠, 부인 쪽의 처형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탁, 정동, 화업 이런 얘기들이 오리진이 아니어서 쭉 빠져 있듯이, 이슬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초창기에 커피의 유래가 칼디의 전설이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올 때, 이제 우리는 알죠. 칼디의 전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 다른 견해가 있다. 너무 칼디의 전설을 커피의 기원설로 맹목하지 말고, 어차피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 케네스 데이비스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커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교재가 있어요. 커피리뷰.com. 요번에 이제 국내에서는 리브레에서 작년에 번역서를 냈죠. 21세기 커피라고. 그것이 커피리뷰.com의 케네스 데이비스가 쓴 책을 거기에 이제 조금 멋지게 뒤에 그래픽도 좀 넣고 해서 번역한 건데, 책이 두껍죠. 근데 두꺼운데 강의에 다룰 내용들은 뭐 정제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함께 스터디를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빠른 책이 21세기 케네스 데이비스의 책이에요. 이제 그분이 2011년에 제가 이제 커피 평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할 때 초청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초청 강연회를 했을 때 그분은 커피의 기원이 예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칼디의 전설에 따르면 칼디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케네스 데이비스는 아랍이다. 그리고 커피를 먹었다는 칼디 전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예멘에 가서 예멘의 염소들한테 커피 열매를 줘봤다. 그랬더니 안 먹더라. 이제 이런 거를 강의에다가 넣었죠. 그러면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가 커피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죠. 옛날부터 전해져 나온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아라비카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한참 1만 년 전이면 뭐 이거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20만 년 전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 20만 년 전의 호모사피엔스는 또 우리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는 지금 끼켜야 6만 년, 7만 년 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6만 년, 7만 년 전에 언어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지능이 달라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호모사피엔스와 그다음에 말하는 능력을 갖고 다녔던 게 지금 커피와 무슨 상관이냐? 계속 밝혀봤더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도구였던 거고, 우리가 커피에 오늘도 이제 커피를 마시고 쓸 텐데, 언어가 없으면, 뭔가를 규정하는 단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아챌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참깨라고 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참깨를 알고 참깨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커피에는 지금 참깨 향이, 고소함이 가득한데 참깨라는 단어나 이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면 그 맛을 모른다, 없다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커피와 아랍, 커피와 이슬람의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커피와 이슬람의 이야기가 왜 필요했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예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멘에서부터 커피를 길렀고, 거기서부터 이제 DNA로 밝혀지기로는 와, 티피카와 버번 라인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자,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뭐죠? 얘들은 왜 여기서 재배를 했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게마레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 커피가 나중에 1960년대에 와서야, 그 전까지는 다 예멘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DNA 시퀀싱을 해봤더니 예멘이 아니네. 이게 그래서 린네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온 줄 알고 아라비카라고, 반도에서 딴 이름으로 아라비카라고 줘버렸는데 1960년대에 DNA 시퀀싱을 해봤더니 민망하게도 이게 에티오피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제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얘가 여기까지 와서 재배까지 할 정도로 커피가 널리 퍼지게 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야, 봤더니 게마레딘 이슬람 명상가다. 이슬람이 없는 쪽에서는 성직자라고 얘기하고 수도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져서 이슬람에는 성직자가 없죠. 승려, 수도승이 없는 거죠. 그냥 어른이고 명상가이고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왜냐면은 이제 그거를 이슬람을 알게 되면 성직자라는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이슬람은 철저히 사실은 글로 쓰거나 표상조차도 남기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상, 십자가상이 있지만 이슬람은 남기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얼굴 상조차 없고, 그걸 그림으로 얼굴을 그렸다 다 지워버리죠.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그림으로 얼굴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이 불이 올라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무함마드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인이 볼 때는 표상, 성상을 남기지 말라, 이건 위배된다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죠.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사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막 무너지고 했을 때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기지 말라라는 게 교리였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래? 그러면은 수도승들이, 지성인들이 먹었다. 잠을 깨기 위해서, 배부르려고 먹은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마셨을까? 아, 이슬람 교리에 의거해서 마셨다. 그럼 이슬람 교리가 뭐길래 커피가 필요했지?
밤새 자기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했다. 그러면 그것이 커피가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하고 알라를 만나는데 하느님을 만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무래도 610년 이슬람이 만들어진 상황 아니겠어? 그래, 그러면 이슬람이 만들어진 것은 610년이죠. 마호메트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시작이 돼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제 그런 이야기의 구조는 다 서사 구조는 어디서 갖고 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에서 갖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인문학이나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들어가죠. 거기 보면 이제 비극의 탄생. 그 비극의 탄생은 뭐예요? 희극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 통해서 즐기는 거고, 비극이야말로 지성인들이 삶의 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즐기는 문학이죠. 왜냐면 거기는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희극은 카타르시스가 없죠. 비극의 카타르시스가 있죠.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감정의 정화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쪽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던, 수사학을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배설이라고 얘기해요. 배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정화와 같은 의미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울분 아니면 답답함, 이것이 한 번에 확 씻겨져 내려가는 배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극이 필요한 거죠. 비극이 없이는 카타르시스가 없죠. 어제 뭐 하셨어요? 절에 좀 가셨어요? 절의 연기설이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기본은 존귀한 탄생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귀한 자예요, 워낙. 존귀한 자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딱 영화가 시작될 때 보면 얘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왕족이야. 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보면은 부처님은 어디예요? 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쪽에 가서 그 온갖 고뇌를 다 겪고 이제 딱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번뇌를 끊고 열반하잖아요. 만약 일반인들이 열반했다면 그건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데 워낙 부자였던 사람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비극이죠.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된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뭐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는 부활이죠. 부활과 승천.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다 문학가나 철학자를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의 그 기가 막힌 비극을 다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무함마드는 그러면 어떤 비극의 탄생이냐? 이제 그거 관점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갖고 무함마드가 이른바 이슬람 쪽의 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 스토리텔링은 모두 다 비극을 다 깔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안 꼽았어요? 누가 개발하면 안 되나? 안 꼽고, 이게 브루투스구나, 참. 그래서 이 강의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했었던 건데 지금은 많이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마호메트가 커피를 마셨던 안 마셨던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가요. 옛날엔 공부할 게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막 거기를 뒤지면서 막 새로운 게 나오면 막 환희에 차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의 발상지는 아시아라는 거예요. 황백 전환기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1984년도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력고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스스로 지성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는 밀린 책을 읽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황백전환기라는 책이었고 그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모든 가치가 다시 백인에서부터 우리 아시아로 오게 된다. 저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그 황백전환기라는 것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 저도 커피를 하면서 4대 종교가 모두 아시아에서 시작됐다. 중국. 그 다음에 그렇구나.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아라비아 반도도 서남아시아구나. 그러니 모든 문명은 다 아시아에서 시작이 됐다. 메소포타미아, 서남아시아, 아시아잖아요. 황하문명, 아시아. 이집트, 물론 아프리카죠.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에 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 거기는 또 다 아시아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종교의 발상지 메카, 기적이라는 거, 프랑스의 루르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유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중요한 성지가 다 같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 통곡의 벽이 있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사치로 인해서 계속 그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한탄을 하는 통곡의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나 기독교에게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부활하셔서 피스 비 위드 유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신 그것도 있고, 그럼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저 멀리 메카에서 벌어진 일인데, 기록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을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죠. 거기가 필요해. 거기가. 그러니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다닌 걸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그래서 그 황금색 궁전, 통곡의 벽이 있고 골고타 언덕이 있고 바로 거기에 큰 황금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옛날에 언덕이었다. 메카에서 밤에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천마를 타고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 십자군 전쟁을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가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큰일 나죠. 제가 잘못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니까 610년 그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200년간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십자군 전쟁부터 커피하는 사람들은 봐야 돼요. 그때 과연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졌느냐. 십자군 전쟁 때 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5세기, 16세기 초에 섹스피어의 시대에는 섹스피어의 작품에 커피가 나왔어야 되는데 막 없지요. 그러다가 커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6세기에 엉뚱하게 튀르키예에서부터 나오고, 유럽으로 전해지는 것은 1683년 비엔나 전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1615년에,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생각을, 그 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비엔나 전투라고 하는 큰 전투를 하나 갖고 와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1683년에 사건했다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베니스 상인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베니스 상인들이 그 튀르키아의 이스탄불에서 커피를 가져갔다 하는 건 1615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1615년에 정말 베니스 상인들이 이스탄불에서 커피를 가져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베니스 상인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십자군은 유럽 중에 이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를 또 봐야 돼요. 그 아주 십자군 전쟁 중에 여러 번의
여러 번의 그 전투가 있었지만, 원정이 있었지만, 엉뚱하게도 이 원정한 사람들이 십자군이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십자군이 이쪽 아랍의 이슬람의 영토를 차지했을 때 이스탄불을 장악하고 이스탄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베니스, 베로나 쪽 사람들이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는 커피의 문화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스탄불에 커피가 있었던 거를 아는 사람들은 베로나, 베니스 이쪽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튀르키예가 셀주크 투르크에서 오스만 투르크로 바뀌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와 메카를 지배하죠. 그때가 1520년로 보는 거죠. 그때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와 메카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커피를 받고 그 커피를 자기들이 먹어봤더니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되니 끌고 왔던 거고, 거기에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문화가 있었던 것이 거기를 자주 오가던 베로나, 베니스 상인들이 이렇게 보고 그거를 끄집어 갔던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떤 연대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이슬람은 도대체 왜 커피를 맹신하게 됐느냐. 지금 보면은 커피에 대한 탄압, 커피 박해, 커피를 못 마시게 했고 마신 사람은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뭐 보스포러스 강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벤트적인 것만 알지, 그 전에 커피가 왜 무슬림들의 소중한 음료가 됐냐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게 황금돔 사원이고, 그죠? 이게 통곡의 벽이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실은 불행한 곳이에요. 서로 같은 사람 하느님을 모시면서 서로 다른, 이게 참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종교인들이 이제 각각에서 볼 때는 이제 서로의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감히 논평할 수가 없고 그냥 현상이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커피를 갖고 있는 이슬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이쪽은 이제 넘어가고 석가모니가 여기서 이제 그 돌을 깨우쳤다고 하는 그 보리소 아래인 거고, 인도수의 겐지스 강은 이제 힌두교. 또 여기서 종교를 하나 더 한다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죠. 그 배화교. 우리나라에도 배화교가 들어왔었죠.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죠. 그 종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런 얘기 중에 다양한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메카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가 보면은 그 하지라고 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평생 자기가 번 돈으로, 누구의 돈이 아니라 자기가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반드시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악마의 굴이라 해서 여기다 돌을 던져서 이제 악마를 갖다가 처단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파트 산 정상에 하지 동굴이라는 곳에 무함마드가 거기서 고행을 하죠. 그 고행을 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했냐면, 여기도 이제 그 비극의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이 사람은 20대에 카디자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인 그 여성과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이 넘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워낙 존귀했던 사람이, 부자였던 사람이 다른 걸 다 버리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요. 누가 더 처절하게 겪느냐가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죠.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래서 예수한테도 33살에 그 사막의 방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타르타한테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잡기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고, 왜 이 무함마드한테는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동굴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죠. 다 죽을 지경이 되는데 거기서 스토리텔링이 나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다 죽는데 희미하게 멀리서 꾸란 이란 소리가 들리죠. 이 사람이 잠에서 깨서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죠. 받아 적어라. 꾸란이 받아 적어라. 암송하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꾸란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밤에 계속 꿈속에서 그 사람이 한 걸 기억해요. 그러다 나중에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200일이 되는 거예요. 20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렇게 안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제 스토리텔링이 하나 쓱 들어가요. 귀여운 아니요 참 소중한 신의 아들이요. 당신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저기 가서 그 빨간 열매를 먹어라.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나가서 빨간 열매를 먹었더니 죽어가던 무함마드가 살아났다. 그죠? 이건 로스팅 스토리가 없을 때 얘기죠. 이제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그 잉태임을 알렸던 천사가 또 가브리엘 천사예요. 저쪽 로마 카톨릭 쪽으로 가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함마드한테 나타나서 동굴 수행을 하는 무함마드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한 다음에는 버전이 이렇게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검은 물을 마셔라. 그래서 무함마드가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어찌됐든 그게 커피였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출처를 없어요. 출처는. 그냥 다 구전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종교의 음료가 됐고 그 종교의 음료가 된 것에 대한 마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씩 끊임없이 올리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커피를 존귀하게 보기 위해서 고종이 나라님이 처음 마셨던 커피, 마셨던 음료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슬람을 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악마의 굴이라 돈을 던지는 거고,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지순례, 이게 그겁니다. 본인이 번 돈으로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하지 때 모두가 다 굶죠. 일정 기간 굶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함께 나눠 마시는, 이게 그 하지 속에 우리의 관심사는 넘어갑니까? 카디자 그 얘기고, 그다음에 하지 동굴이 아니라 히라 동굴 때 40세 때 가서 610년 첫 저 신의 계시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200일 동안 밤에 잘 때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들어라. 그것이 바로 꾸란, 받아 적어라, 암송하라. 그래서 본인이 양피지나 어디에다 적었다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은 암송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음을 타고 막 암송을 할 때 그때 맨 앞에서 그걸 이끄는 사람이 있지, 그거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돼요. 암송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전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내가 바로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그런 믿음의 체계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기독교 쪽이나 종교학자들이 지금 그쪽 진영에서 걱정하는 건 얼마 안 있으면 혹은 더 많이 가면 상당수가 다 이슬람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종교 문제는 제가 할 부분은 아닌데 그런 주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또 이 기독교나 이 천주교 쪽에서는 그 무함마드 한 사람을 너무 성인화시키는 것은 그거는 당초 하느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지금 커피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히라 동굴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게, 귀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지만 비극이 돼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 그 청담동 아줌마가 콩나물 장사로 가야 비극이지, 제가 그냥 어디 가서
잡일을 하고 있다 비극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존귀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이야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이야기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그걸 비극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는 무함마드인데 이것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슬람인들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없애요. 없애고 이렇게 불의 모습으로 구체화하지 않죠. 있어도 이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에 무함마드는 특정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아이콘을 없애버리느냐? 왜 성상을 없애버리느냐? 여기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믿어요. 여기를. 이게 십자가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의 무슬림의 주장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성상을 만들지 마라. 성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 로고스를 따라라. 그럼 기독교가 그리스도상과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믿으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쪽도 로고스죠. 말씀을 따르라는 건데 이제 서로 이거는 성상이 있으면 성상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죠. 자, 이제 이런 얘기 속에 이게 꾸란이 되는 거고 614년부터 아까 이건 설명드린 대로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카바 신전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커피의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여기를 한번 가려면 성지순례를 가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성지순례 때 전 세계 이슬람이 와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해마다 그 시기에 압사 사고가 일어나요. 밟혀 죽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어떻게 신의 섭리 중에 하나라면 어쩔 수 없죠. 와가지고 여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7바퀴를 돌아요. 처음에 진입이 딱 되면 저 멀리 아까 히라 동굴이 있던 아라파트 산을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몇 단계 거쳐서 여기로 들어와서 악마의 동굴에다 돌을 던져서 자기를 정화하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한 바퀴가 도는 거고 이 전체를 7바퀴를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하지만 방향이 딱 있죠.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 히라동굴부터 시작해서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죠. 지금도 여기에는 바깥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바퀴를 돌면 끝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전 제 강의 속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 반경이 거의 1km까지 가요. 1km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돌 수 있겠어요? 못 돌죠. 안에 진입할 수도 없고. 자, 근데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를 왜 도냐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게 이슬람의 또 꾸란의 말씀이에요. 여기 예전에 여기는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리고 여기 안에 610년에 무함마드가 마호메트라 그러면 싫어해요. 마호메트는 폄훼하는 표현이고 무함마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모든 이른바 이제 우리 말로 편안하게 할게요. 우리끼리니까. 내가 혹시라도 종교인들 계셔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할까 봐 그러는데 온갖 잡상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상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믿는 성상들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다툼이 있고 여기에 좋은 자리를 이제 예컨대 좋은 자리에 매달리려고 뭐 하려고 막 성상을 갖다 놓는데 무함마드가 와서 저거를 다 없애버리죠. 다 빼라. 그리고 자기들은 주장해요. 거기에 예수상도 있었다. 마리아상도 있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거기를 다 없애버리죠.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여기에 성상이 다 있었는데 여기가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했냐면 여기 옆에 벽 한쪽에 오석, 흑석이라고 하는
한 1.5m 정도의 한쪽 구석에 나중에 봤더니 그게 운석이에요, 운석. 그거를 만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제 많이 모아서 성상이 돼버리면 무함마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믿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와서 이 선거를 다 없애버리고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를 믿어라 하면서 이제 몇 번의 전쟁 끝에 아랍반도 그쪽 전체를 단일신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둘째 그쪽에 제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이쪽 아랍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사막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거의 죽을 지경에 물을 찾아요. 물을 찾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잔뜩 모여 있죠. 이게 바로 그 오석입니다. 검은 돌, 운석. 이걸 돌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라 하는데 저 같아도 가면 만지겠어요. 여기까지 갔으면. 그래서 여기서 압사하고 많이 일어나요. 여기를 터치하고 또 돌고 돌다가. 지금은 여기를 예전에 뭐였길래 이렇게 많이 도는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아담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기에 와서 제단을 쌓았다. 바로 여기 카바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여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제단을 발견해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고 또 세월이 흘러서 그곳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무함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자, 이제 요 단계에서 커피가 나와요. 왜 카바 신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했더니 바로 거기에 잠잠 성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 이스마엘의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늦게 이삭을 얻게 되는데 사실 그 옆에 있던 그 하녀한테 자란 이스마엘이라고 있죠. 저는 이제 그쪽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속에 거기에 이쯤에 왔을 때 봤더니 이 카바 신전에서 입구에 20m 정도 떨어진데 잠잠 성수라고 지금까지도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그럼 사막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이야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오석이 보이죠?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잠잠 성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스토리텔링이 또 만들어져요. 야, 너희들 성지순례 왔지? 그런데 성지순례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 이 밑에서 잠잠 성수의 물을 떠가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냐면 병든 자도 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물들을 잔뜩 받아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근사하게 이제 지금 바뀌었죠. 이게 잠잠 성수죠. 잠잠 우물이죠, 우물. 근데 사람들이 많고 거의 몇백 미터가 돼도 진입이 안 되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요? 무함마드를 살린 커피를 마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커피를 몸에 지닌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만들어져요. 한참 뒤겠죠? 이제 마호메트를 살린 음료가 커피였다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카바 신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잠잠 성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 접근하기 힘드니까 꼭 잠잠 성수가 아니어도 잠잠 우물의 물이 아니어도 무함마드를 살린 커피를 마신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얘기 같죠.
근데 어때요? 적절한 팩트와 함께 어우러지니까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팩트를 덧입혀서 하는 이야기들이 존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을 믿어서 당장 이태원에 가서 무슬림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전 막을 길은 없어요. 응?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혹시 커피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잠깐 오늘은 이제 앞으로 논문을 보시는 요령이기도 하지만 앱스트랙트랑 디스커션만 보세요. 그걸 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게 뭐에 대한 논문이고 어떤 팩트가 있어서 이 논문이 가치가 있나 생각해 볼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앱스트랙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일일이 단어 외우려 가지고 그 시대는 다 지난 거예요. 이제 그냥 쭉 긁어서 AI 했다가 혹은 팝하고 했다가 대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맞는 단어를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얘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 멋대로 문장만 해석하지만 해석이 좀 어눌하더라도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좀 정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인 커피 이게 제가 대부분 그 리뷰를 많이 권했고 리뷰가 없는 부분은 그냥 최신 논문에서 권했는데 이 10가지가 모두 우리 커피의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커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환경 문제 미래예요.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마셔야 되냐 미래죠. 버려지는 커피가루 새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유통 문제에서 나오는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기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벤조피렌이나 아크릴 아마이드는 로스팅하면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물질들이고 발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것들 여기에 보면은 논문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올 때 가장 행복하죠. 그림이 딱 정리해 주니까. 근데 이게 김민인 선생님 파트 같은데 여기에 얘 해석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논문이 뭐를 정리하고 2024년 논문이네요. 마치면은 가장 최신의 논문의 아크릴 아마이드를 가지고 지금 제목에서도 보면은 퓨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커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앱스트랙트 뒤쪽에 디스커션 리절트 실험 논문이라면 리절트 해가지고 이 논문은 이런 걸 다루고 있고 우리로 커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던지고 있다라는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 모든 논문은 그 정도만 봐도 돼요. 응? 또 우리 성두영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굉장히 부담 있네요. 일단 페이지 수가 많네. 39페이지. 2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2024년이 아니고 2022년이니까 2019년. 제가 이거를 한참 찾았어요. 더 최근 게 혹시나 있나. 근데 큰 변화가, 사실 이쪽에 변화가 많은데 에코라벨이에요. 예를 들어 버드 프렌들리라든가 열대우림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 논문의 전체의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리뷰니까 그동안 이 라벨이 실제로 예를 들어 공정무역이라거나 아니면 열대우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나? 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얘는 지금 뭐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 에코 라벨에는 얘를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갖는 의미를 뭐 유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얘들이 실제로 어떤 정도의 도움은 줬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코라벨의 같은 효과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상황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 선생님 아셨죠? 예. 물론 시간이 많으시면 전체를 다 한번 봐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다 번역을 해서
얘가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를 단순히 전달하는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한 10줄을 쓰더라도 얘가 뭐를 다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다라고 해서 서로 동료들한테 나는 지금 하나의 논문을 보지만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10개의 커피의 미래에 대한 논문의 정보를 교류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누구 거 또 궁금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리 보고 싶다. 세포 배양 커피 요거를 장지혜 선생님 거 처음 했다가 장지혜 선생님 요걸로 바꿨어요. 세포 배양 커피는 너무 실험적이더라고. 그래서 요거 LCA 같은 이 아라비카 커피 앞으로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치는 방법으로 프로세싱하는 방법, 커피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죠. 저에 대한 구체적인 메소드가 필요 없고 이 연구를 왜 했으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얘를 지켜봤는데 이 연구자는 이렇게 제안했다. 혹시 거기에 사진이 있거나 그림이 있으면 같이 넣어줘서 얘가 지금 이 논문의 전체에 요 내용이 그래프나 이것이 요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예요. 모든 논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저와 함께 실험 논문, 연구 논문 그 과목이 예전에는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커피에서 사용하는 PCR이라든가 아니면 PCA 뭐 그래프에 보면 너트는 막 나와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데이터를 보는 거를 보는 그런 그 강의가 있다면은 그때 보시면 되고 지금으로서는 메소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실험을 해봤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의미는 이런 거다. 앱스트랙트 실험 논문은 리절트 디스커션만 보면 되고 이제 거기서 각자의 호기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레퍼런스 들어가서 그 논문을 보는 걸로 이제 알까기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논문을 서로 발표해보고 그 스케줄대로 하고 우리가 커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지금 마셨던 커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테이스팅을 했어요. 자, 먼저 디스커션 한 다음에 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속성 어떤 게 나왔어요? 보니까 한번 쭉 읽어봐요. 어떤 속성이 있었는지. 한 3개만. 김미림 씨. 항상 막내니까 막내 먼저 해요. 네. 바디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산미가 별로 없었던 거. 그리고 조금 탄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강한 여성이에요. 산미가 잘 안 느껴졌어요? 강한 걸 원하시나? 느껴지지 않아요. 옥타브가 높지는 않았다. 그렇죠? 녹색의 그린한 느낌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라임이나 이런 쪽은 아니었던 건 맞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고. 저는 산미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날카로울 정도로. 쓴맛이 가려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단맛도 있고 새콤달콤한데 그 신맛이 더 강했어요. 야, 멋진 표현 나왔죠? 쓴맛이 가려질 정도의 뭔가 자극적인 신맛이 있었다. 그런 걸 이제 기록해 두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멋진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 선생님은? 오일 3패치 같은 거. 오일 3패치. 좀 저한테는 부정적이었거든요. 쌀겨 발효됐을 때 떫은 게 오래 입안에 남아서 끝 뒤에서 계속 쪼야 되는 느낌. 그리고 젖은 페이퍼랑 근데 씻고 나니까 견과류 고소함이 좀 느껴지고 저 뜨거웠을 때는 세 번 먹고 약간 구토. 구토를 굉장히 성장 과정이 고급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 조크예요. 향에서는 어로마 앞부분에. 오일 3패치. 아, 거기서 오일 3패치. 네, 단맛도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을 역하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굳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맛을 만들어내니까 한쪽에 쏠리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쓴맛을 가릴 정도의 산미가 지금 나온 거예요. 에스트링전트, 떫은 맛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우리 김세원 씨. 기름지고 좀 스모키한 아로마 같아갖고 오크 느낌 같이 생각을 했고요. 바디감이 좀 묵직한데 저는 도리어 엄청 오래 남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미에서 되게 다크한 향이 막 올라오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버석버석하고 건조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오일리한 향미가 잡아준 것 같기도 하고, 씹을수록 좀 부드러워진 느낌. 그래서 드셨던 커피들 중에 뭐 같다라는 것도 적어놨나요? 네. 뭐 같아요? 콜롬비아 로부스타. 아니 나는 아직도 내가 먹지도 못한 콜롬비아 로부스타를 드셔보셨네. 콜롬비아도 이제 로부스타 생산단지가 꽤 됐죠. 우리 장 선생님은 어떤 커피 같아요? 그냥 그런 경험이 없어요? 발효가 되게 많이 됐다는 생각 들고 발효 커피 같다. 그리고 그 카스카라 느낌이 좀 나고 카스카라. 카스카라 언제 경험해봤어요? 농장 가서. 그래서 우리가 갔던 거예요. 대번 카스카라 얘기 나왔는데 고개 두 번 끄덕이면 어느 행사에 가도 전문가로 보여요. 좋았어. 어떤 커피 같았어요?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 아, 생전 처음 드셔보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땠어요? 저는 좀 향하고 맛하고 좀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향은 정말 조금 좀 오래됐을 때 나는 향? 묵은 향. 네, 묵은 향이 나는데 좀 은은하기도 하고 끝에 고소한 향도 나고 약간 단향이라고 하기는 좀 뭐라 하긴 한데 향은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향에 비해서 맛은 저는 뜨거운 맛이랑 식은 맛이랑 저는 느낌이 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부정적인 쓴맛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한약 같은 쓴맛이랑 떫은 맛, 그리고 한약. 칡맛 같은 쓴맛, 뿌리류. 그런 맛이 나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저는 네 맛이 다 바디감이 있는 것 같은데 물에 밀리는 듯한 느낌의 그냥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 플랫한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냥 이거 제가 이 커피는 사실 저도 좀 처음 먹어보는 커피이기는 한데 그냥 어떤 커피라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커피를 그냥 추출했을 때 나는 부정적인 맛. 약간 어디라고 특정한 게 아니라 오래 묵은 커피를. 네, 오케이. 그런 맛이. 칡뿌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막 기분 좋아서 술 먹고 나면 이 노상에 그 꼭 12시 넘어서 1시쯤에 칡뿌리 이렇게 해장하라고 파는 게 있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왠지 저걸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먹었을 때의 느낌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우리 배 선생님, 배움 선생님. 저는 드라이된 발효된 신맛을 느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칠맛이 도는 듯한데 혓바닥을 바싹 말리는 맛, 잡맛, 그리고 약간의 초콜릿 맛도 다크 초콜릿 맛, 100% 다크 초콜릿 맛도 조금 났었고요. 근데 이 커피를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무산소 발효 커피를 먹었을 때 그 충격에 약간 100% 다크 초콜릿을 먹었을 때 그 충격에 약간의 발효된 뭔가가 섞인 듯한 네, 그런 맛이었어요. 충격적인. 그냥 우리 나른한 삶에 충격을 주는 커피라면 굉장히 반가운 거겠죠. 네, 색다른 색다른 커피. 예, 그 다음 설 선생님. 향은 약간 군고구마 껍데기 같은 그냥 달콤하면서 뭔가 그을린 듯한 스모키한 탄 냄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을 때는 배영수 선생님과 비슷한 게 다크 초콜릿 같은 쓴 맛에 그 다크 초콜릿에 있는 그 신맛이 같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피 자체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분이 좀 섞여서 이게 고운 가루가 입에 남아있는 듯한 어떤 밀가루가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예, 우리가 그 그래뉴얼, 예, 맞아요. 촉각에서 나와요. 네, 입자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약 메디시나 가루약 먹는 듯한 예. 그 질감이 있죠. 예. 이게 떫은 것과
자극과 연결돼 있어요. 예. 음. 그다음에 뭐 반면에 이제 아주 거칠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마지막에 이제 좀 다 먹고 나서 후미지면은 약간 부드럽고 입안이 코팅되는 듯한 그런 느낌. 침이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향이 이제 먹었을 때는 약간 흙향 같은 것도 느껴지고 구수한 향도 좀 느껴지고 산미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달콤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많이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한 게 없어요? 예, 비슷한 뭔가 오케이. 예, 힌트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환경과 커피죠. 네. 볼까요? 아마 국내에서 손에 꼽힐 거예요. 이 커피를. 이게 빈니스 커피. 수업에 다뤘었죠. 커피가 하나 들어가지 않고 나무에서 수확하지 않고 배합을 해서 커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난번에 산토리로부터 뭐 수만 달러 그 투자를 받고 뭐 600억 투자를 받아서 지금 미국의 핫플레이스의 메뉴로도 이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모두 사진 이건 제가 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한번 사진 좀 찍고 함께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좀 그거 뭐죠?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다 좀 해보란 말이에요. 가루도 왜냐면 가루도 못 보셨을 테니까 가루도 한번 보세요.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맛이 났구나. 근데 이게 빈니스 커피 중에서 맛있다는 커피인가요? 아니, 빈니스 처음이에요. 최초의 빈니스 커피. 그렇죠. 아토모. 그래서 아톰이 우리가 원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몰리큘라, 분자 기술을 넣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배합이고 커피, 미국이죠. 시애틀에서. 아니, 내가 강의 때 다 했는데 영상들 안 봤어요. 근데 당일날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영상은 얼마나 봤는지 클릭수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 반전이죠. 그 가루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중엔 여유가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죠. 가루로 나올 수밖에 없죠. 콩이 없죠.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있고 디카페인도 나와요. 지금 저거 가지고 논문 쓰면 없어요. 논문이. 배정현 선생님. 저거 성분 분석하거나 관능 비교하면 빈니스 커피에서 나오는 향미의 정체성 이걸 뭐 예를 들어 플레이버 필에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써도 좋은 논문이 돼요. 논문이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논문이 어렵지만 너무 주제를 고르는 거를 인생에 한 번 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골라서 깊게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저거 내가 쓰고 싶었는데 뺏기는 거 아니야? 배정현 선생님이 쓰신다면 그 다음 후배들은 너무 편하죠. 디카페인 갖고 비교만 하면 또 되는 거고. 자, 뭐 지난번에 엑셀사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빈니스라고 해도 나만 흥분하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디스커션을 할 거예요. 6시 50분이죠? 끝나는 시간이? 아직 충분하네요. 자, 이제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종이 만드는 거 제가 오늘 걷어갈 건데 뒷장으로 넘겨서 거기다가는 우리 커피에 잠깐만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커피가 지금 모든 커피의 미래는 환경과 건강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돼요. 사실 그거 말고는 없겠죠.
건강한 커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쪽으로 쭉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논문 중에도 건강, 톡신, 한 잔에 더 풍성한 생리물질을 담게 하는 연구 쪽의 논문, 또 하나는 컨테미넌트가 오염물질이 없도록, 보관이 될 때 변화가 덜하도록. 맛도 건강과 관련된다고 한 건 정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정서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맛도 건강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맛 좋은 것이 품질이 좋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맛이 우리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카페인만 섭취하는 기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건강 쪽도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많죠. 또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은 우리가 커피를 떠나서 더 큰 보편적으로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sustainability, survival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커피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이거를 재작년부터 알아서 제가 이제 글을 쓰기도 했는데, 얘가 나온 게 2019년이에요. 19년에 나왔을 때 웃어 넘겼고, 요번에도 이거 이제 제가 다루면서 저도 요번에 이틀 전에 처음 먹어본 거예요. 저도 캔커피도 나오고 했지만 캔커피보다는 이거를 먹고 싶고, 마침 미국에서 들어오는 인편이 있어서 받아서 이거를 테이스팅 해보면서 지금 여러 선생님 같은 경험을 못했어요. 알고 마셔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마셨어야 이게 선입견 없이 깊게 쭉 들어가는데, 알고 마시니까 이제 속성이 이거의 속성을 제 경험에 의해서 묘사하라 그러면 얘가 바로 잔디 깎는 향이 나오는 거예요. 장미 깎는 냄새. 그리고 뒤에 나오는 풋사과. 그리고 프로랄도 있어요. 프로랄도 있는데 산미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의 산미는 뭐예요? 과일이 아니죠. 무궁화의 껍질이에요. 무궁화의 꽃잎. 그러니까 산미의 스윗니스가 이 과일로부터 오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히비스커스를 얘기할 때는 가장 가벼운 산미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면도날처럼 샤프하게 될 수 있는, 하지만 잘만 쓴다 그러면 굉장히 나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이 고수가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산미인 거죠. 그리고 뒤쪽에 스윗니스와 오일 느낌도 나와요. 근데 그 오일이 저도 동의해요. 갑자기 어릴 때 성 선생님은 경험하실 수 있었겠네요. 초등학교 때 걸레 만들어 와가지고 기름으로 바닥 구구단 외우면서 그죠? 했을 때 그때 그게 바로 저한테는 기름 산패된 기름의 냄새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얘의 가루를 봤더니만 각각의 것을 섞은 것에서 뭔가 균일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섞여 있는데 얘가 균일화됐다는 얘기는 뭔가 열 처리가 같이 됐다는 얘기죠. 뭐 아직은 미지의 세계죠. 그래서 얘랑 친해졌죠.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래, 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보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한 번에 커피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의 양, 지금도 훼손되고 있는 밀림, 뭐 열대우림 생각하면 맛만 괜찮다면 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당위성, 그리고 또 하나는 자괴감.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맛으로 마셨니? 그냥 카페인만 있으면 되지. 얘는 계산해 봤더니 지금 추출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어떻게 내리셨는지. 20g 포터피터에 담아서 25ml 추출했고요. 추출 시간은? 추출 시간이 근데 제가 먼저 했을 때하고 다르게 추출 시간이 굉장히 늘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40초까지 갔고. 네네. 그래서 25g을 저울을 재서 25g 추출을 했고. 45g? 20g으로? 20g으로 25g. 25g을. 에스프레소를 할 때는 25g. 에스프레소 할 때 25g. 네. 그래서 1대 4를 네. 오케이.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이 종합적인 뉴스가 또 나와요. 요즘 뉴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거기서 아토모 커피를 마시면서 바라보면서 어제 그 기사 페이퍼에서 처음 봤어요. 아토모가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끝에 이제 우려가 나오죠. 거기서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무시해서 친환경적이고 뭐다 긍정적인데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력이 이걸 하는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우려가 나와요? 얘가 대중화되면 농부들이 그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와, 얘가 그런 쪽까지 염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지난번 우리가 여기서 다뤘을 때 엄청난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카페 쪽에 딱 들어갔고 걔들이 친환경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얘들이 권하는 건 라떼를 권하고 있죠. 그래서 라떼로 마셔봤더니 지금과 같은 우리가 라떼로 더 나중에 이제 얘가 충분히 양이 오면 라떼로 마실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정체성이 바뀌었죠? 그 우유하고 섞이니까 떡국 맛이라든지 자극적인 맛들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라떼라기보다는 우유에 뭔가를 첨가한 느낌이 좀 강해요.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재료 놓고 볼 때는 탄닌이에요. 탄닌. 뭐 포도의 껍질, 해바라기 씨.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칼로이드. 그죠?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은 탄닌 혹은 멜라노이딘, 이 색소처럼 크게 가잖아요. 걔들이 몸에 들어오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얘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질문 받을 거예요. 빈리스 커피가 뭐고 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걔의 가치는 뭐가 있고 우려점은 뭐고 향미적으로는 어떻고 얘가 우리 실생활에 카페에 왔을 때 할 역할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얘가 그 대중화되는 첫 케이스는 대회를 열겠죠. 대회를. 지금 같은 SCA는 못 들어가죠. 규정 자체를 저기 커피가 없잖아요. 콩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들끼리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중화하는 전략을 키울 텐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토모 커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장난하네 그랬다가 지금은 장사하네, 장사를 계속하고 있네, 이거 큰 장사를 하고 있네, 얘가 문화를 바꿀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저께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대중화될 경우에 영세 커피 농가들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커피하는 사람 입장에선 뭐죠? 농장이 하나 사라지는 건 다시 복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 그런 단절이 생긴다라고 하면 미래의 커피 문화는 굉장히 바뀔 수도 있다. 여기에 또 뭐가 쭉 나오고 있죠? 지금 컬처드 커피, 세포 배양 커피가 쭉 북유럽 쪽에서부터 오고 있어요. 걔들은 이 방에다가 층계를 탁탁탁탁 쌓아서 햇빛 주고 뭐 이렇게 뭐만 만들어주면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거기는 접촉만 하고 나중에 걔를 벌크로 해서 이 수중 배양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얘 증폭력은 엄청나죠. 그러다 박테리아에다가 코딩을 해가지고 특정 맛을 내는 것들을 갖다가 박테리아 배양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커피가 요구르트처럼 나오는 거예요. 맥주처럼. 이제 그런 세대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럴 때 커피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도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커피의 문화가 아니다. 이거 우리 디스커션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카페인, 출처도 모르는 카페인을 뭐 약국에서 파는 건 함량을 조절하잖아요. 밀가루 같은 걸 섞어서. 근데 출처도 모르는 커피를 갖다 지금 카페인 알약을 뜯어서 먹을 정도라면 가격만 다운될 수 있다 그러면 커피가 줄 수 있는 행복을
가격은 지금 막 지구온난화라든가 커피 재배지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얘들은 웃고 있는 거죠. 올라가 봐라. 우리는 이거 그냥 단칼에 카페인 효과를 주고 커피의 느낌을 주는 이 정도의 맛의 커피를 저렴하게 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가설이에요. 가설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설을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는 것이 석사 논문이에요. 가설거리가 나오는 게 석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계속 좀 보시면서 바로 논문과 연결을 하고, 논문을 하나 쓸 때는 특히 우리 신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잖아요. 멋진 얘기 있잖아요.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한 발 한 발을 조심히 내딜. 괜히 얘기했어. 반응이 안 좋아요 지금. 아 진짜. 오케이,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게 걱정되냐? 커피의 미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정말 멋진 상상을 다 해도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커피의 전문가가 되면 맨 마지막에 강의할 내용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전망.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이름 지면 좋을까요?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신의 기운을 받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지식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를 찝어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커피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단국대 커피학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지금 첫 학기라 이렇지만 앞으로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는 치열하게 새로운 정보를 디스커션해야 되고 서로 정보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정보 한번 볼 테니 여러 선생님께서는 머릿속으로 이것도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세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안 볼 겁니다. 그냥 쭉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우리 디스커션을 좀 해요. 저번에 얘기했죠.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14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헥타르당 어느 정도의 화학 비료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 풋프린트 알고 있어야 돼요. 풋프린트가 커피가 그러니까 흔적이죠. 흔적. 이 커피 씨앗에서부터 한 잔에 담길 때까지 얘가 수확되고 물 주고 막 재배하고 그 다음에 항구에 와서 걔가 항구까지 오고 막 이럴 때 쓴 모든 물의 양을 합치는 것, 그 흔적, 그 크로노스하게 그 모든 과정의 것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물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환경에서는 또 물 발자국 말고 이산화탄소 발자국도 또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커피를 갖다 얘기할 때 커피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자연히 무슨 토양, 벌채 이거 하지 말고 바로 마시는 이 순간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140리터를 쓰는 걸 이미 소비한 거를 마시고 있다는 거죠. 커피를 한번 지은 땅에는 다른 작물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지에서도 커피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거기는 객토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커피가 영양분을 다 쫙 빨아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심는다고 얘기를 해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대우림이라든가 이런데 커피 한번 밭 지나고 나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땅이 돼버리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카페인 얘기를 해요. 예. 커피 나무는 한 해 심고 몇 해 쉬었다가 또 수확할 수 있는 건지? 한 해는 아니고 한 번 심게 되면은 그래도 10년 정도는 해요. 근데 20년까지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재배지가 되면 노동력 대비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얘가 7년, 8년이 지나고 나면 스트리핑 하면서 꽃눈이 다 상해요. 그리고 나무가 수령이 약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고 달렸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떨어지는 게 많아요. 결실률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반마다 구역을 정해요.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이렇게 10번 구역까지 해서 1번 구역 올해는 다 쳐버려. 그래서 거기다 싹 밀어버려요. 왜? 친지가 한 7년 됐네? 그래 놓고 1년을 기다리고 나면 스탬핑, 가지치기 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스탬핑 한 건 2년이 걸려요.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2년 있다가 얘는 수확을 하게 돼서 쫙 됐다가 2년이 되고 나면 3번 지역이 수확률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를 또 싹 밀어버리고 그럼 얘를 밀어버렸을 때 이쪽 수확량이 전체 수확량을 맞춰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재배 농장을 가면 어디고 텅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저쪽 스탬핑 했구나. 한 2년 있으면 또 수확 시작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는 고산지대에서 자라죠. 왜냐면 거기가 온도가 낮게 유지돼서 우리가 이제 성숙되는 과정이 길어서 씨앗에 담기는 성분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조량이 중요하니까 비탈길에 심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의 손실이 많이 커요. 이게 영양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비탈길에 물을 따라갖고 영양분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을수록 사실은 이쪽에 고급 품질의 커피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커피들 그렇게 재배한 걸 가지고 커머셜을 못 만들어내죠.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농장 단위로 하기 위해서 정말 고급 커피를 만드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고급 커피라는 걸?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게 한다거나 스토리텔링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줄기차게 COE 같은 데 나가고 SCA 같은 데 나가고 만약 거기가 안 되면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자기들끼리 커피 테이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막 PR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카페인, 건 추정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카페인이 덩어리, 카페인 하나의 질소가 우리 영상 강의에서 우리 어제 올린 거에 보셨나요? 눈을 다 피하세요. 거기 보면 카페인의 구조에 보면 질소가 4개가 들어있죠. 그 4개를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토양의 에너지들이 질소라든가 또 기타 그걸 만들기 위한 에너지로 굉장히 많은 것이 손실돼서 커피 한번 지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는 버려진 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침식률 얘기 나왔고 산림 벌채 지금도 얘기를 해요. 작년 이거 뉴스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만 매분 30초인지 30분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그래도 매 30분마다 축구 경기장 하나만한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끔찍하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열대우림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예컨대 한번 한순간에 쳐버리는 건 하루도 안 걸리는데 얘가 다시 열대우림이 되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릴 수 있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커피 하시는 분들을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는 유럽의 정책이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작년에 선언했죠. 위성을 띄워서 지금 작년에 어느 순간에 위성 띄운 걸로 전체 남미 그 다음에 커피 산지의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놓고 그 외에 밀림이나 열대우림을 없애버리는 곳에 커피는 수입하지 않겠다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산지는 예고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예고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밀어버리지 않으면 생산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커피값이 오르죠. 그 커피는 이미 대자본들은 다 갖고 있는 밭들이에요. 스타벅스, 네슬레 잔뜩 갖고 있죠.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건 제 그냥 비평이에요. 영원히 부자들은 영원한 부자. 이 뭐죠? 뒤집을 수가 없죠. 응?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예측한 사람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은 랍시타를 한번 보세요. 천공의 섬.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랍시타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거죠. 영원히 이제 빈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다리 하나만 딱 있는 천공의 섬에서 살고, 밑에 가난한 사람들은 SF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기서 사는 거고, 이 두 개는 이제 영원히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커피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고 공정무역을 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나와서 또 우리를 홀리고 있어요. 사실 원초적으로는 반대죠. 그냥 자연이 준 그대로를 우리가 자연을 아껴가면서 자연이 주는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근데 참 기분 나쁜 건 저것도 자연이란 말이에요. 버려지는 거를, 그러니까 식품 업체에서 버려지는 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탄닌이나 멜라노이드 성분을 갖고 와가지고 카페인을 섞어가지고 커피 맛을 줬다. 2019년에 얘가 나오자마자 이게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에 그 워싱턴 주죠. 워싱턴 주의 대학의 대학생들과 이 아토모 커피를 블라인딩 테스트를 했어요. 스타벅스 커피. 아토모 커피를 주고 커피를 마셔봐라. 어떤 게 더 좋냐. 결과 묻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발표를 했겠어요. 당연히 아토모 커피가 많았다. 오늘 마셔보니 걔들은 도대체 어떤 입을 갖고 있는 애들인지. 근데 참 묘해요. 얘가 뭔지 모르고 막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그 라이블리니스가 있어요. 체리 같은 느낌. 살아있는 파란 그 생동감. 근데 거기에 여기 데이터가 나오겠죠? 논문이 나오겠죠? 단위 컵당 클로로겐산의 함량 나오면 얘 못 쫓아갈 거예요, 아마. 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20g을 넣었을 때 한 잔에 담기는 카페인의 양이 100mg. 딱 계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저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게 미래잖아요. 언제든지 넣을 수 있겠죠? 기능성 식품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커피 마시죠? 거기에 인삼 하나 넣습니다. 사포닌 넣습니다. 거기에 뭐 바카스에 들어가는 뭐 넣습니다. 간에 좋다고 하는 뭐 성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먹듯이 커피를 먹겠고,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뭐가 버섯 커피, 기능성 커피들 다 나오기 시작했고, 걔들이 거의 고가에 팔리고 있고, 아토모라고 하는 검색을 가지고 뉴스를 검색해보면 거기에 쫙 기능성 커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무지하게 비싸요. 얘 자체는 $20라 그랬었나요? 파운드당 20달러. 파운드당. 네. 그러면 파운드면 0.45kg. 네.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이상. 그거 비싼 거네. 예. 자, 그 다음 거. 예, 이런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께서 그냥 보십시오. 얘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찾아보면 되고, 아까 물 문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토양 침식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은 저거 왜 나오느냐? 운송하는 거죠. 배를 가지고 산지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45일 그 엄청난 그 경유가 아니라 배에다 쓰는 건 더 안 좋죠. 그게 45일간 막 뿜어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왕립 학회에서는 어떤 게 제공되고 있어요? 전에 첫 시간에 한번 보여줬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수입국이 어디냐? 한국의 부산항이다. 그러면 여기를 딱 클릭하면 운송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나와요.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시민운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환경 커피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거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건 반가워요. 왜냐하면 아시아 커피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폄훼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아 커피를 마실 당위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덜 발생시키고 그리고 더 친환경적인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되는 가치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와 환경 이슈.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그동안 캡슐 커피나 뭐 인스턴트 커피나 그러면 비닐 포장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에 땅에 분해되지 않고. 그래서 이 캡슐 커피나 이런 것들은 환경을 악화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반전일까요? 캡슐 커피가 친환경적이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캡슐 커피가 친환경적이에요? 막내. 그렇죠. 한 잔의 커피를 완성시키는데 5g이면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 그라인딩을 해서 한 잔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커피를 덜 쓴다. 커피를 덜 사용하게 되니까 베어지는 나무도 더 적고 키우고 물 주는 것도 훨씬 덜하다. 따라서 커피가 친환경이 되려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SCA 바리스타 챔피언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한 잔의 커피에 20g 넣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워낙 기준은 14g 넣어도 그래도 못 빼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커피 버려지는 그라운드를 재활용하는 버려지는 그 커피에서 성분을 빼내가지고 디젤유처럼 기름을 만든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요 대목에서 나머지들은 요 캡슐 커피에 대한 얘기들, 자료들이 나오는 것들 보고 우리 캡슐 커피 제가 아까 전에 제 강의 중에는 했었을 텐데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가 저의 금천구에 있는 저희 협회입니다. 이제 저는 강의가 없는 날이면 매일 여기 있고 여기서는 초창기에 뭐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멤버들 쭉 오시면 여기는 항상 좋은 커피가 있어요. 커피 같이 드시고 예, 요때는 국내에서 캡슐 커피를 생산한다고 하는 어떤 분이 오셔서 맛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 캡슐 커피 시장에 들어오는 걸 저는 초창기에는 막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캡슐 커피를 주문 생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 잡는 순간에 이미 커피를 만든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게 되고 그러면 안에서 산패가 이루어지고 캡슐 커피는 추출 성격상 15기압에서 20기압이니까 산패된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주문을 받아서 어디 바로 소진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는 해보실 만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피를 다 맛을 보는 과정이고 쭉 넘어가서 요겁니다. 이제 여기가 앞에가 터지는 거죠. 여기 앞에가 터지면 이때 가해지는 압력이 15에서 20기압이에요. 여기가 이 터진 대로 커피가 새어 나오죠. 이 터질 때 알루미늄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알루미늄이 눈에 보이면 건져내겠는데 얘들이 묘하게 알루미늄 재질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이 기압에 터질 때에도 찌꺼기가 나오지 않는 강도로만 이제 알루미늄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소비자본이
봤더니만 그래도 한 잔에 담기는 미세 알루미늄의 조각들이 제한량 그 기준치 밑으로 가고 있으니 마셔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근데 금속물질이라는 것은 마실수록 계속 쌓이는 거니까 크로노스하게 봐야지 카이로스하게 한 지점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이 소비자들을 홀리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이 찢어진 거 오그라들었지 잔에 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겠죠. 왜 안 담기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캡슐 안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제가 거기서 나오는 미세 물질들이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이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순간적으로 압력을 집어넣어서 빽빽하게 있는 그 가루에서 25초 만에 25mm가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안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겠어요. 산패된 기름이 다 쭉 빠지죠. 그래서 제가 얘 구조가 우리나라의 규정상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얘 통째로 못 버려요. 분리수거를 하려면 제 구조상 딱딱한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고 거기 뒤에를 잡아주기 위해서 종이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제재는 지금 빠져 있는데 안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름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는 거였는데 종이 재질이나 알루미늄은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더라도 거기에 코팅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본인들은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재질이 다 달라요. 알루미늄 또 안에 다른 것들. 그러면 얘를 분리수거를 하려면은 진짜 뒤에 펜치를 갖고도 못해요. 그러니 어떠한 화법을 만들었어요? 네슬레가 보내십시오 그러죠. 우리한테 보내시면 우리가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기자라면 지금 마음이 굴뚝 같아요. 충정로에 네슬레의 지하에 쓰레기장에 나오는 걸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데 어찌됐든 이 캡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우리의 소비자의 수거 시스템이 있고 우리한테 보내시면 우리가 수거를 분리수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내지 않으면 소비자가 뭔가 규칙을 안 지키고 소비자가 보내지 않은 탓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참 묘한 스토리텔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캡슐 커피를 마실 때 자연을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느새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의 탓으로 바뀌어졌고, 네슬레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충분히 자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가끔 어떻게 나와요? 외신에 분리된 캡슐 커피에서 분리수거해서 수거한 알루미늄 혹은 금속 물질을 가지고 차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많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캡슐 커피의 한 걸 가지고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어서 몇 대를 만들 정도로, 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캡슐 커피가 잘 수거돼서 자동차의 부품이 돼갖고 그걸 100대를 만들었대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 때문이라도 마시지 말자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편하게 마실수록 대가를 치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응? 꼭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캡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혈액 검사에서 금속 수치가 올라가요. 제가 아는 경우가 한 7가지 경우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혈액 검사를 하는 내과 의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아신다면 혈액 검사를 할 때 금속 수치가 보게 되거든요. 거기가 올라가는 것과 캡슐 커피의 소비와의 연관성을 한번 내면 참 멋진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석사 논문, 뭐 다른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상에 이의나 의심을 제기하는 논문이 된다는 건, 그건 논문이 몇 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신 논문의 구조는 갖추어 있어야겠죠.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거 제 손이에요. 지금 저거 뜯어내는데 한참 걸려서 해보니까 알겠어요. 야, 이건 분리수거가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안에 있는 커피를 딱 향을 맡았을 때 이건 향도 아니고 냄새죠. 완전히 찐내.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졌을 때 거기에 성분이 다 나가지 않은 그 기름기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을 하셔야 돼요. 환경교육을. 열어서 만지고 그런 걸 다 한번 해보세요. 참 다행히도 찢어봤죠. 여기 보십시오.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호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알루미늄 호일만 갖고는 저게 안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비닐처럼 코팅 비닐을 갖다 싹 싸놨죠. 저게 뜨거운 물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이닐에서. 근데 옛날에는 얘가 플라스틱 재질이었었죠. 플라스틱은 더 문제가 됐어요. 뜨거운 물을 만나면 그 미세 물질들,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와서 지금은 플라스틱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안 쓰죠. 플라스틱을 안 쓴 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초창기의 모습들. 자, 이제 우리 디스커션을 해봐요. 커피 쪽에서 미래 환경 우려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내 볼까요? 건강, 환경, 추출, 그 다음에 버리는 거, 마시는 거, 로스팅하는 거, 생두 보관하는 거, 운송할 때 발생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 관련돼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알면 논문을 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여러 사람이 각자의 생활 속에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길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려도 우리는 얻는 게 있죠. 한번 해본 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도 하나 단어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못 나가요, 여기에서. 아휴, 8분만 버티자가 되겠네요. 상상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제재들도 막 나왔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우려가 돼요. 여러 선생님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커피를 생두로 수입을 하고 원두로 수입을 하고 그러다가 이미 산지에서 추출액으로 수입해요. 그러면 값싼 노동력으로 현장에서 커피를 볶고 거기서 커피를 추출해서 농축을 해가지고 기름 상태로 오겠죠. 농축을 해서. 그리고 산소를 접하지 않게끔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갖고 와서 산업체에서 물을 넣거나 뭐를 해가지고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운송 규모라든가 유통기간이라든가 볶는 시간이라든가 추출하는 시간이라든가 지금 산업체는 다 그렇게 거의 바뀌고 있어요. 지금 원두, 생두 이렇게 되는 거 갈수록 많이 사라질 거예요. 큰 기업체들은 생두값 지금 당장 오르는 거 신경도 안 써요. 버티고 있다가 떨어질 때 사고 왜냐하면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하면 유통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파우더보다. 자, 산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각 농장마다 커피를 프로세싱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채 사요. 열매채. 스타벅스는 제가 2020년에 멕시코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멕시코의 유명한 파티마 농장에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경락고만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커피 포대가 쫙 있는 거예요. 엄청 커요. 거기 막 그 머신 건조기가 한 4대씩 있고 막 그런 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온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이 상태로 몰려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이렇게 돌려서 디펙트, 돌 이런 거 골려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당신 걱정된다. 이거 이렇게까지 있는 재고 있는 경우는 내가 처음 본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막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스타벅스에서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스타벅스가 입도 선매합니다. 수확한 거 사가는 게 아니라 밭으로 내년에 수확될 것 전체 다. 그런데 디펙트를 못 고르게 해요. 100톤이면 10톤이 빠져요.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벌레 먹거나 이런 걸로 빼지 마라. 다. 물론 이제 바라건대 시애틀에 가서 걸러내겠죠. 그러나 그건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커피는 볶으면 톡신이 사라지니까. 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개덜 가격이 베트남에서 뭐가 왔다, 뭐 브라질에서 서리가 왔다, 가격에 사실 반영되는 건 지쓰는 선물이니까 막 반영되지만 그때 띄워놓고 그때 죽어도 사지도 않고 떨어질 때 사놓고 그러니 돈을 곱절로 벌고 있는 거죠. 응? 어찌됐든 우리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 커피가 선물인 이유가 그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거래하지 않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선물로 거래된다는 얘기는 창고가 큰 사람들은 돈을 벌 구조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 굉장히 속상한 얘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거대 기업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메데진 이렇게 작은 농장에서도 이젠 열매로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스테이션이 아니에요. 메데진에 보고타랑 메데진이 아주 양대 산맥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처럼 두 개가 굉장히 하여튼 뭐 충돌을 일으키는데 메데진의 그 2000m 거기에 도심에 큰 공장을 하나 식품 공장을 져요. 벌크로. 거기 바로 탄산 침용하는 그런 통들, 에너비 퍼멘테이션 하는 통들, 그런 시설을 쫙 해놓고 이제 주변 밭에다가 잎도 선매, 열매로 받아요. 열매로 받을 때 퀄리티는 예전보다 크게 덜해. 왜? 에너비 퍼멘테이션을 하니까. 그래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아마 그 사일로 같은 그런 게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지금 이제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동시에 커피를 소매하지도 않아요. 콜롬비아 메데진만 같더라도 높낮이에 따라서 수확철이 다 달라요. 며칠씩. 그래서 농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조합으로 생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열매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부 입장에서는 가공을 해서 씨앗으로 만들어가지고 부가가치나 뭐가 들어가가지고 예컨대 1kg에 뭐 지금 가격 메데진의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열매로 팔 때에는 $2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그거를 인퓨스드 커피, 에너비 퍼멘테이션 커피 해가지고 예컨대 거기서 나오는 거 물론 이제 체리가 10분의 1만 씨앗이 나와요. 그거 계산해서 다 샀겠죠. 그러니까 10kg라면 생두는 1kg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에너비 퍼멘테이션 인퓨스드 커피를 해서 가격을 갖다가 3배, 4배로 띄워서 팔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이미. 에너비 퍼멘테이션 탄산 침용 커피 맛을 모르면 트렌디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맛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마치 에너비 퍼멘테이션은 소량으로 해서 잘 익은 것만 손으로 해가지고 모든 커피들이 성분이 풍부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여기에 뒤에 이 장사꾼들이 와서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곳에 브라질 에너비 퍼멘테이션이다, 에티오피아 게이샤다, 뭐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유수의 브랜드들이 다 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주변에 말려야 돼요. 가장 행복한 커피는 작은 농장의 단일 농장의 커피, 단일 지역의 커피. 우리가 이거를 마시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멋진 홍보물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커피를 즐기는
농장의 재배자들이 행복하고 소비자들이 건강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스토리텔링과 거기에 대한 물증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굉장히 지금 급한 얘기입니다. 이게 라퓨터가 되기 전에 마지막 희망이 아직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서달라 이겁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